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바이든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상회담과 별도로 양국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회의를 잇따라 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울산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됐지만 대구는 내일부터 유흥시설과 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폐업한 상인들에 한해 폐업 석 달 뒤에는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세종시 특별공급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전력 세종과 대전지사 직원들도 과도하게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LH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관평원의 유령 청사 의혹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인천 노래주점 업주 34살 허민우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얼굴을 공개한 허민우는 심적으로 힘들었으며 시신을 유기한 곳에 찾아가 사죄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중재로 조건 없이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11일간 이어진 로켓포 공격과 무차별 공습으로 지금까지 240여 명이 숨지고 2,00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당신의 잇몸 좋으신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아시죠? 이가탄. 자동차 썬팅할 땐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단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체력적으로든 뭐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어제처럼 작년처럼 내일을 해낼 수 없고, 그렇지 않으려면 뭐든 시작해봐야지. 건강관리의 쉬운 시작, 삼성화재 NEP. 건강보험은 삼성화재.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3박 4일간의 시간표는 정상회담 외에도 여러 일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직접 찾는 곳인 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동선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풀어봤습니다. 방미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국립현충원 같은 곳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 40여만 명이 안치된 미국의 성지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과 한국전 영웅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우리에겐 뉴딜 정책으로 익히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더욱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롤모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등 이른바 BBC 산업을 통한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인 SK이노베이션의 미국 현지 공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는 겁니다. 배터리와 반도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조성을 특히 강조하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나름의 정치적 의미를 고려해서 짜인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 그중에서도 단연 핵심은 한미 두 정상 간의 회담입니다.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경제협력과 백신 공급, 대중국 관계 등 양국 현안이 두루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열릴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관련 내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회담 뒤에는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백신 협력 등 정상회담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사흘째인 현지 시각 21일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먼저 오전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을 만나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각 21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지난 2019년 6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만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스가 일본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정상회담은 단독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정책 논의는 물론 백신 파트너십과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미 간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을 더욱 깊게 하고 전 세계의 연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상회담을 마치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성과를 설명합니다. YTN은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 뒤 열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도 참석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 영웅에게 명예의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고 그 자리에 문 대통령이 함께 참석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협력 문제가 논의된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각 20일 미국 백악관 브리핑. 한국 같은 선진 경제권에서 오는 백신 요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답변을 통해 우리는 정상들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방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우리가 함께 협력할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백신 협력 문제가 논의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be a central topic of the discussion, of course, tomorrow, but they also will discuss climate. They will also discuss economic partnership. They will also discuss China, and those will all be a part of this bilateral conversation and meeting tomorrow. 사키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이 그의 의제, 즉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에서 최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쿼드에는 이미 4개 회원국이 존재한다고 말해 참여 압박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권 장관은 한미 보건장관 회담에서 성과를 내고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전 권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 간의 다양한 보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한미 보건 장관 회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 2007년 미 하원이 위안부 결의를 내고 아베 전 총리를 만났을 때 수차례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쿼드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모테기 일본 외무성 장관도 이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쿼드에 한국 등을 합류시킬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체제 자체를 넓히려는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추진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지한파로 알려진 브래드 셔먼 의원은 20일 한반도 평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같은 민주당의 한국계 앤디 김 하원 의원 등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식 필요성의 배경과 미 국무장관의 의무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 의회가 종전선언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의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약속을 감안하면 미 국무장관은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urges the Secretary of State to pursue serious, urgent diplomat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with South Korea in pursuit of a binding peace agreement constituting a formal and final end to the state of war. 법안은 이어 국무장관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만만치 않아 법안의 상정과 통과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불가피하다는 걸 알면서도 1년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역삼동 단란주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더 연장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 단계를 3주 더 연장할 계획인데요. 자, 이 이유로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숫자가 500명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고 일상 곳곳에서 감염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직계 가족은 8명까지만 볼 수 있도록 한 조치도 함께 유지됐고요. 유흥주점 등은 수도권 지역에서 여전히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됐습니다. 확진자 추이를 보면 최근 일주일 평균 651명꼴, 지역 발생 확진자는 628명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로 보면 2.5단계로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더 올리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유흥업소들은 여전히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한 단란주점 업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시면 한때는 방역수칙을 지키면 영업이 가능했던 단란주점이 지금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영업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입구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 휴업을 한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단란주점 업소 내부 모습입니다. 중앙에는 이렇게 밴드 연주를 위한 악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 옆으로 널찍한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는데요.
이 테이블에 손님을 받지 못한 지 1년 가까이 된 상황입니다. 업주분을 모시고 직접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오전에 이렇게 코로나19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계속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업계 분위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오래 집합금지를 이렇게 하니까 뭐 사람들이 우울증과 막 이렇게 뭐 삶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들. 업주. 지금 영업을 못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거의 1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1년 가까이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매출이 없는 상황인데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대출, 그다음에 지인들한테 이렇게 빌리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으셔서요. 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직원들은 지금 제가 대출을 받아서 다는 못 주고 3분의 1 정도 그 갑을 같은 거 이렇게 해줬는데 그거 갖고 생활이 안 되죠. 그들도 부모님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한데 너무 지금 이 대책 없이 허무하게 이렇게 유흥업소 업주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존엄성 조치까지도 그 인정하지 않고 국가에서 이렇게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다 포기 상태예요. 지금 다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말로. 네, 사실 어제 참다 못한 유흥업소 업주분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으셨잖아요. 그때 어떤 것을 요구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너무 오래 이렇게 대책이 없이 긴 그 집합금지를 하니까 방역 준치 사항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사실 저희 그 유흥업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년이 됐는데 이런 경제라든가 이런 이분들이 회복하기에는 지금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네, 좀 답답함에 지금 또 눈시울을 붉히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우리 유흥업소를 하는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그 존엄성과 존재감을 소멸시키는 정부에서 그런 것 같고 너무 국가에 정말 서운합니다. 정말로 어떤 대안이 없이 계속 집합금지를 시키니 저희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직원들도 그렇고 정말 안타깝고 어쩌다 한번 식사라도 하고 그러면 뭐 포기하고 한숨만 쉬고 뭐 삶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지금 잠깐이지만 이 업계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란주점을 포함해서 유흥시설 업주분들은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감염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흥시설의 영업을 재개할 경우 감염 확산세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동작구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가 21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식당의 경우 지난 14일 첫 손님이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노원구 소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도 하루 사이 6명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모두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한 음악 연습실에선 지난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누적 확진자는 모두 25명이 됐습니다.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송파구에 있는 한 종교시설에서는 4명이 추가돼 모두 20명이 확진됐고 구로구 교회에선 10명이 누적 감염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구에서도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4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한 달 사이 경북 구미에 사는 남성이 울산에 거주하는 지인과 함께 대구 지역 여러 유흥업소를 여러 곳을 반복해서 다니면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등 3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에서는 지난 18일에 확진된 세종 시민의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전 서구 노래방 관련 종사자 5명이 확진됐으며 이들과 연관된 노래방이 17군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000건, 2차 접종이 20만 7천 명이었습니다. 누적으로는 1차 접종 377만 명, 그다음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이 148만 명입니다. 현재 60세에서 74세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은 금일 0시 기준으로 총 505만 3천 명이 예약을 하셔서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약을 하신 분들은 5월 27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 사전 예약은 6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예약 방법은 휴대전화나 PC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사이트 ncvr.kdca.go.kr에 접속하여 예약하실 수 있고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이용해서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주변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60세에서 74세까지 연령층,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및 종사자,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가 현재 예약 대상입니다. 4월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사회 필수 인력,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장애인 및 노인 돌봄 종사자, 만성 신장 질환자 등도 6월 3일까지 예약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에 접종 대상이신 분들이 6월까지의 접종 순서를 놓치면 모든 국민들이 1차 접종이 끝난 하반기에 다시 접종 순서가 오게 됩니다.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해진 기간 안에 꼭 사전 예약을 하시어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차질 없이 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만 6천 명의 어르신이 1차 접종을 받으셨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116만 5천 명입니다. 5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주로 4월 말까지 1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2차 접종에 주력해 왔다면 5월 22일 내일부터는 각 예방접종센터에서 1차 접종이 다시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중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1차 접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6월 중순까지는 동의자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함께 거주하는 일가족 중에 백신 접종을 받으신 어르신만 감염되지 않은 사례에서 보듯이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접종에 동의하신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일정을 잡아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지정된 일정에 해당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서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금주 일요일인 5월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약 375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325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코백스를 통해 공급된 화이자 백신 29만 7천 회분 중 오늘 새벽에 29만 7천 회분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물류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전국 예방접종센터로 배송되어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25개 병원 7,033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는 현재까지 73개 병원에서 3,336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습니다. 혈장 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 목적으로 47건이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60세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망이나 중증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중증화 위험 모두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60세에서 74세까지 해당되시는 국민들 중에 아직까지 예방접종 예약을 미루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온라인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입 기자단으로부터 받은 사전 질문, 또 외신 기자단으로부터 받은 질문.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발생 현황 그리고 백신 접종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만에 0.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주요 재건축 지역 위주로 상승률을 이끌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도 다시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주간 기준 자료가. 현재 그 매매 시장 그리고 전세 시장 어떤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주택 매매 시장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도 호가를 좀 높게 계속 내놓고 있는데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가 매물을 찾다 보니 거래 연결이 좀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수도권 중심으로 주요 개발 호재가 있거나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날 만한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 산발적인 오름세가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는 없는데 가격이 여전히 좀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다들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수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보이기는 한데 지방 주요 대도시들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중이 꽤 높아져서 분양 쪽으로 청약 내 집 마련을 나서신다거나 아니면 기존 재고 쪽에서 구매 수요로 좀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 뭐 전세 변동률 자체가 좀 안정돼 보이긴 한데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 물건은 많지 않아서 전세 매물을 찾는 분들은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또 저희가 임대차 입법으로 매물 회전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서 새로 다른 지역으로 좀 이주를 하시면서 아파트 전세를 찾는 분들은 여전히 좀 높은 가격에 전세를 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크게 안정되는 모습은 여전히 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뭐 이런저런 규제로 거래 자체는 좀 잘 되지 않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해서 이후에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와 불안감이 동시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값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지수 변동률이 0.1%인데요. 네. 이사 대책 직후에 공급이 정부 이제 공공 주도 위주로 공급을 하면서 늘어날 거다라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간 변동률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4월 2주차부터는 다시 상승폭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뭐 시장 분석은 주요하게는 이제 4월 보궐선거 이후에 뭔가 뭐 재건축 개발이라던가 혹은 규제 완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여당이랑 정부 쪽에서 흘러나오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전환하면서 다시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뭐 가장 설득력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지금 6주 연속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놓는 매매 수급 지수,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얼마나 좀 더 이제 강해지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지수도 최근 6주 동안 계속 좀 포인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또 투자에 대한 심리들도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 말씀하신 지수는 집을 내놓는 사람보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2월 이후에 사실 그 수급 지수가 조금 수치가 100 아래로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이제 집을 내놓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분석이 일시적으로 됐었는데 다시 최근 6주 동안에는 100 넘어가는 수치로 점점 이제 수치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급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내놓는 물건보다는 사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매수 심리 또 그리고 수요자들이 더 늘어나면서 이 수급 불균형 얘기가 최근에 많은데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이 다시 재발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일단 앞선 그래픽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체적인 그 시계열로 나온 통계 그 그래픽이 있는데 보시면 쭉 하락 곡선을 그리다가 상승률이 하락 곡선을 그리다가 이렇게 4월 재보선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월 재보선 이후에 서울만 놓고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그 기간 동안 대표적으로 오른 곳들 이제 구별로 좀 짚어보면 노원구, 양천, 그리고 이제 강남권 지역들, 그리고 영등포구 등인데 네. 말씀하신 토지거래 허가구역 새로 지정된 곳들이 이 지역에 대부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뭐 압구정이랑 목동, 여의도, 성수였으니까요. 그래서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매수 심리가 좀 높아지고 이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저가로 물건을 내놓지 않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소위 이제 버티기를 하면서 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면 팔고 아니면은 이제 뭐 좀 기다려 보겠다.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규제가 풀릴 수도 있으니 이런 식의 이제 장세가 매도 우위로 펼쳐지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이제 실거주 목적이나 이렇게 활용 수요자들의 조건 자체는 제한이 되고 있지만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효과까지는 나타나지 못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이거를 뭐 별 하락 효과가 없으니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제 수요자들을 제한하면서 거래만 줄 뿐 가격은 별로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노원이라던가 또 이 허가구역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들에서는 좀 종전 신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제 거래됐다고 신고되는 신고가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이것만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 아파트 값이 가장 크게 오른 경기와 인천에서는 30대 이하 젊은 층 그리고 외지인이 이 상승률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대표적인 지역들 하남이나 광명, 뭐 구리, 부평, 김포, 의정부처럼 서울에서 바로 이제 가깝게 붙어 있는 지역들인데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지면서 그 가격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젊은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인접 경기 지역에서 혹은 인천 지역에서 집을 구매하면서 이주를 해나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탈서울 효과 같은 것들이 이제 경인 지역에서 수요로 유입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도 가격이 이제 따라오르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경기 인천 지역이 서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신규 택지나 공급되는 새 아파트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청약 등을 통해서 이제 분양, 청약 내 집 마련도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수요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좀 서둘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경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일단 수도권 지역 상황까지 살펴봤고 세종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으로 대표적으로 꼽혔던 지역인데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81주 만에 하락 전환했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이번 주에 보시면 그 광역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세종시만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워낙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그 결과로 공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70% 가까이 올라서 높아진 가격의 공시가 부담, 뭐 세부담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약간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조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현장에서 있고요. 둘째는 전세 가격도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세종시가 계절상으로 보면 이제 여름 장마로 들어가면서 비수기이기도 하고 입주 물량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서 전세 가격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매매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과 함께 조정을 받는다라는 분석인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뭐 공직자들의 뭐 투기 비리 문제라던가 이제 뭐 특별 공급 조정 개정안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해당 지역의 이런 수요 유입이나 팽창을 이제 가져왔던 그런 효과가 앞으로는 좀 사라질 거다라는 분석과 함께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해설들도 현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거래 현장에서는 최근에 좀 가격이 이제 내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지 분들 입장에서는 좀 가격도 비싸고 특공도 워낙 많고 해서 이제 접근 기회가 없다가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오히려 또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 또 오른 가격에 구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 조정을 또 전국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수요자들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물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당이 재산세 감면안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의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이렇게 좀 상향하는 방안인 건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지금 나오고 있는 규제 완화 실수요 대상 조치 중에서 그나마 좀 가장 보편적으로 해당 대상도 숫자가 좀 되고 또 조세 부분에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제 부동산 특위 여당 내 특위에서는 사실 결정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지켜봐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종전 공시가격 6억 기준이면 시세로 한 9억 정도 이제 조정 얘기되고 있는 9억 원으로 올리면 시세 기준으로는 한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의 이제 신축류 아파트들 중심으로는 최근에 30평형대들이 대부분 이제 10억에서 15억 정도 가는 경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그 대상까지도 좀 포함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이제 분석인 거고요. 실제로 공시가격 발표되고 나서 그 기준으로 이제 분포도를 봤을 때 이 6억에서 9억 구간에 들어가는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한 60만 가구 정도 집계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이 중에서도 다주택자분들도 있을 테니까 실제로 수치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종전에 내셨던 재산세 상한 기준 같은 것들을 다 조정해 봤을 때 조정이 된다면 9억 원 이하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최대한 20 내지는 30만 원 선 정도의 올해 재산세 감면 효과를 좀 누리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세금 그 정도 아끼는 것도 큰 또 혜택이 되실 수도 있어서 지켜보고는 있는데 이 내용 여전히 당내에서도 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어떻게 될지는 최종 발표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당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또 정부하고도 또 이렇게 또 수렴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빨리 결정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과세 시점이 굉장히 촉박하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자 대상에게 이제 납세 대상이 추려져서 실제로는 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7월하고 9월에 이제 나눠서 보통 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결정이 되더라도 입법해서 소급 여부까지 결정을 해서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고 결정되는 사안을 좀 꼼꼼히 살피셔야 실제로 좀 이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하나는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이 내용을 아예 재산세를 안 내는 깎아주는 걸로 또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 1세대 1주택자 해당자 범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재산세를 조금 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서 조금 줄여준다는 얘기여서 해당 내용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앞서 뭐 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집을 가진 모든 사람한테 부과되는 세금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해당 지자체의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정부, 지자체와의 그런 협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또 25개구 여러 이제 성명 발표나 참여 현황을 보면 모든 지자체장이 이 재산세율 감면 확대, 대상 확대 이거를 또 찬성하는 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찬성하시는 이제 지자체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뭐 가격 하락 효과라던가 그런 거랑 확실히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거니와 또 무주택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택 보유자들에게 이제 세율 감면을 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내에서의 결정, 또 정부와의 조율, 또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이 아직 좀 꽤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종부세 과세 기준 뭐 12억 원으로 높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9억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부자 세금 감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종부세율 인상 부분이 이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강화된 세법이 처음 부과되는 셈인데 이거를 또 조정을 해서 완화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종부세 자체가 저희가 어쨌든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이제 일부 대상층에게 좀 징벌적 과세로 만들어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그동안 쓰여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당 내에서도 그리고 안팎으로도 굉장히 좀
이제 논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이제 불만의 목소리들도 계속 많은 상황이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했을 때 또 다시 가격 불안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보신 것처럼 서울의 아파트 주간 변동률이 사실 이런 규제 완화 기대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논쟁을 진행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정해서 시장, 사회에 이제 시민들의 공감과 설득을 얻어내는 게 과연 가능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 대상이 추려지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납부하는 시기가 12월 15일이기 때문에 한 11월 정도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여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이제 논쟁의 규모라던가 지금 이제 소요되는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거래 물건과 관련해서는 양도세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이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양도세 문제는 지금 사실상 그대로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강화된 혹은 단기 보유 처분자에 대해서 강화된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 안팎에서도 지금 논의가 거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단은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는 검토 대상으로 놓지 않는 이제 시기에 이제 발언이 많이 나왔죠. 대부분 실수요자 대상의 이제 재산세 뭐 감면이라던가 내 집 마련 대출 지원 뭐 이런 부분으로 검토 의견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특히 다주택자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6월 1일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양도세를 여쭤봤던 게 정부에서 원래 기대했던 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를 하는 게 유예가 지금 이번 달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한 게 이 유예 기간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갖고 있던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유예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달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래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정부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년간의 유예 기간 자체가 무의미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 것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예하는 동안 세금이 더 많아질 테니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수요자들의 전략 변화와 이제 처분이 있을 것으로 정책 쪽에서는 기대를 했지만 사실은 1분기에 물건이 좀 나오는 듯 하다가 4월에 다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또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당내 이런 정책 변화 흐름들에 따라서 세금이나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또 그리고 내년으로 연결되는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기대감들이 겹치면서 사실상 세금이 좀 더 많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 팔지 않고 그냥 버티겠다라는 전략적으로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돌아서면서 매물 출시나 급매물 처분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예 기간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막연히 이거를 중과 유예를 다시 해준다는 것이 어떻게 하락 효과를 낼지도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지적들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들을 짚어봤고 마지막으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 논의 필요성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게 자산 매입 축소 논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을 한 건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이 테이퍼링이 사실은 뭐 바로 이렇게 긴축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부양했던 그런 규모를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이런 과정이라서 뭐 당장 긴축으로 들어가고 돈을 흡수하고 뭐 이런 과정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풀어놨던 돈의 계속 풀리는 돈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거나 또 수반에서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조절되는 이런 것들도 예상 속도나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시장 쪽에서도 어쨌든 이제 좀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이 변화를 겪을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또 반대의 의견들도 여전히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지금 딱 전략을 결정하시기보다는 이후의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금리랑 물가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실수요 대상으로는 대출 규제를 조금 더 다시 부분적으로 완화해서 이제 너무 다주택자 중심의 규제 때문에 집 사기가 어려워진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된다라는 최근에 이런 정책적인 변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사실은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줘서 돈을 좀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게 해줘도 결국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이제 정부에서 그런 규제 완화나 지원책을 내놓더라도 본인의 자산 현황이라던가 상환 능력 같은 것들을 검증하고 그를 토대로 구매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이지만 오늘 날씨는 비가 내리면서 서늘합니다. 주말에는 날씨가 어떨지 중계차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고양 생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전히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요? 네, 이틀째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고양 생태공원도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중부와 또 경북 내륙 곳곳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만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행히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는데요. 주말 동안 쾌청한 날씨 속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4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에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은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7월 중순에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 독도에는 초속 20m 안팎의 소형 태풍급 바람이 관측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 지역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양 생태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선두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밑 지원군인 이해찬 전 대표와 처음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이 처음 출범했다고요. 네, 명칭은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 대학 교수와 법조인 등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인데요. 이 공동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3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출범식을 열고 윤 전 총장의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외곽 조직까지 떠오르면서 윤 전 총장의 등판 시점에도 계속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과 지난달 통화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한번 보자고 했다가 이후 연락이 없어 지나갔는데 이 언제쯤 만날지에 대해선 자신이 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별의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윤 전 총장과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DMZ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지사는 개성공단 정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한 2013년 남북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대북 정책 비전도 밝혔습니다. 이 포럼에는 그동안 물밑에서 이 지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기조 연설자로 함께 자리했는데요. 이 대선을 앞두고 공식 석상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건 처음입니다. 특히 올해도 평화경제협회와 함께 DMZ 포럼을 주최하시고 기조연설까지 맡아주신 이재명 지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대선 지원 사격으로 읽히는데 이 두 사람은 당내에서 불거진 대선 경선 연기론에도 한 목소리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에 국회 상황도 살펴보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네, 여야가 다음 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치열한 전초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문회 증인 채택이 문제인데요.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20명을 증인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정치청문회라며 채택을 반대하자 국민의힘은 맹탕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누가 봐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또 여야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정략적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이 정권의 부안의 동안 김호수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요식행위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증인 채택 시한은 청문회 닷새 전인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을 계속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놨지만 서로 입장이 강경해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어제 여야는 법사위 진행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한 차례 충돌했는데요. 결국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파행했고 민주당은 민생법안 90여 건과 김호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가사노동자의 4대 보험 보장과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법안 등이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했거나 민주화운동 관련 지명 수배자가 됐던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의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 연행, 구금자 등을 추가한 5.18 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안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법정에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건데요.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독직 폭행의 피해자로서 증언을 위해 출석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긴 말씀 드리는 것은 재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많이들 와주셨는데 저 오늘 이 정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 재판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 23일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최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취재윤리 문제가 아니라 기자가 검찰과 결탁해 수사 정보를 취득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 전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노래주점업주 34살 허민우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자백한 계기에 대해서는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하며 시신을 버린 곳에 가서 술을 따라 놓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몇 번이고 찾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냥 이게 속상한 마음에 찾아가서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찾아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유기한 쪽에 가서 말입니다. 4번 정도 가서 그냥 술도 2번 따라 놓고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됐는데 혹시 마스크 벗어줄 수 있으세요? 예.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욱하지도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와 검찰이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장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앞둔 김태현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에게 반성문 내용을 알리지 않고 쓰고 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심경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인 2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쯤 경남 밀양시에 있는 국도변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YTN이 보도했던 인천 가정집 현관문 강력 접착제 사건의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19살 A군과 공범 20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피해자 아들과 친구 사이로 SNS로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지인인 B씨에게 요청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 부평공원에서 햄스터 8마리가 생수병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부평구청은 지난 13일 오후 3시 반쯤 인천시 부평공원 광장에 햄스터 8마리가 플라스틱 생수병에 담긴 채 버려져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폐업한 상인들에 한해서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정부는 폐업 석 달 뒤부터 남은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조만간 입법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피해는 특히 상가 임대료가 비싼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폐업을 신고해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접어도 상가 계약이 끝날 때까진 임대료를 내야 해 그나마 남은 보증금까지 모두 날리기 일쑤였습니다. 월세가 700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터진 1년 반이 넘어서 내놔도 나가지도 않는데 건물주한테 말을 해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 보증금 다 까먹고. 이런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초 코로나로 폐업한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긴급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YTN 취재 결과 정부가 그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입법 예고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 달 이상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세 달 후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방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본 모든 상인으로 범위를 넓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한 달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행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에도 이런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들을 통해서 이후에는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재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논의가 활발하게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관련 논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입법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시기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남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 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수사 의뢰가 들어올 경우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하는 단계로 아직 경찰에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어제 관평원 청사 신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청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전은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지사와 대전에 있는 세종전력지사, 대전 중부건설본부 등을 통합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했고 직원들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받았습니다. 사옥을 10km에서 20km 이전하면서 직원 192명이 특공을 받았고 이 가운데 2명은 아파트 분양만 받고 퇴직한 것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세종시가 수립한 운영 기준의 조건을 충족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특공에 문제가 없고 2명이 분양만 받고 퇴직한 것은 통합사옥 완공이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새벽 바이든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처음으로 마주하는 두 정상이 통 큰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두 정상의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협상 스타일도 협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원칙론자로 평가됩니다. 이런 면모는 특히 대일 관계에서 잘 드러났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원칙적인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에게 협상의 성과를 돌리는 스타일도 새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후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모든 공을 넘긴 것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은 오랜 외교 경험에서 나온 유연함으로 꼽힙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러닝메이트로 여성이자 흑인 아시아계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지목했죠. 당시 쟁점으로 떠오른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여성 유권자를 염두에 둔 파격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 상대를 향한 직설적인 공격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he talks about how we're better off.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선 살인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서도 민주적인 면이 하나도 없다며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 사이에는 공통점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가톨릭 신자이고 진보 진영 대통령이라는 점까지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로 꼽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연결고리도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2007년 자서전을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꼽았습니다. 2001년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방한했을 때 서로 넥타이를 바꿔맨 일화도 유명합니다. 이 같은 연결고리는 대북 정책, 한반도 정세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정상의 개인적 공감대, 이번 정상회담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나 그리고 양국의 입장차가 굉장히 큰 거에 대해서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양국 정상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양국 정상의 어떤 케미가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가 서로 대통령이 잘 맞았어요. 네. 그래갖고 이 힘든 몇 가지의 문제들을 그 둘의 그런 정상회담을 둘의 그 개인적인 약간 친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에 어디죠? 그 한국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해결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과연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될 첫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얼마나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게 될까요? 한미 정상회담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정상회담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미국 순국 선열이 잠들어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양국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문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순국 선열이 잠든 미국의 성지를 찾은 겁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 40만여 명이 안치된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헌화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유품으로 만든 기념패를 기증하고 미군 유해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마지막 한 분까지 자료를 돌려드리고 최상의 예우와 도움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신이 평소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미 의회를 방문해서는 펠로시 하원 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70년 동안 계속된 한미 동맹이 백신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이 인류의 연대와 협력에 있듯 더 나은 미래도 국경을 넘어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미 첫 일정을 통해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백신 협력을 통해 국내 백신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바이오 산업 발전 계기를 마련할 것이 기대됩니다. 반면 북핵 문제는 돌파구를 만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인권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백신 협력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백신 지원에서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했고 캠벨 백악관 조정관도 두 정상이 지원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백신 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식과 물량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백신을 가지고 서로 잘 공급하는 것, 또 중요 기술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양해하고 한국을 바로 백신 생산의 허브 기지화하는 것, 이런 등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북 정책은 북한에 대해 어떤 수위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관심입니다. 싱가포르 합의 계승이 공동 성명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북한을 대화로 이끌 제재 완화 등 구체적 방안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더욱 적극적인 대북 관여 정책이 미국과 긴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대화 재개가 어렵다는 문정인 전 대통령 특보의 발언에 미 국무부가 인권은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이라고 반박하는 등 대화 재개 방법론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쟁점으로 꼽혔던 미국의 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 참여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된 분위기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한국, 아세안 등의 파트너와 협력을 확대하겠다면서도 현재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최대의 지정학적 도전으로 꼽은 만큼 쿼드가 아니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 맞춘 삼성과 현대차, SK 등의 반도체, 배터리 등 40조 규모의 투자도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급망 강화에 발맞춘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열립니다. 백신 수급부터 대북 관계,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협력까지 한미 간 공유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방미 주요 일정 속에 담긴 국제정세의 흐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대통령의 방미 일정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공식 일정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한 거였는데 우리로 치면 국립현충원 같은 곳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께서 그 상대국을 방문하실 때 정치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곳을 먼저 방문을 하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가지고 보다 더 상대국의 우호적인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정상이 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링턴 국립묘지라든지 장진호 전투 기념비라든지 역사적으로 양국 관계에 있어서 상징성 있는 곳을 방문하셔서 그만큼 방문하신 정상께서 그 상대국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당연히 그에 맞는 상징성에 있는 그런 부분을 방문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셔가지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특히 거기에 한국전에서 한국전에 참전하셨다 희생당하신 미군들이 거기에 안정돼 계시기 때문에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동맹 그리고 그분
그분들의 어떤 그 희생을 갖다 기리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루즈벨트 기념관도 찾았습니다. 역시나 한미 간의 공통 분모를 좀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처음에 알링턴 국립묘지를 가서 한미 동맹의 어떤 상징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예.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을 그 만나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견례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대면 회의로서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통 분모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랬을 때 두 분 다 이제 그 존경하는 인물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그리고 두 분 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도 민주당 대통령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어떤 그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을 공황에서 벗어나게 해준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예. 미국 그 대통령 역사에 봤을 때 항상 그 존경받는 그 대통령의 거의 탑순위에 올라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집무실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있고 또한 그 문 대통령께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그린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기후변화 정책과 뭔가 공통분포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두 정상 간의 친분을 갖다 좀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는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 역시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울러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습니다. 현재는 2017년 개정안에 따라서 사거리 800km짜리 미사일에 1톤이 넘는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완전 해제가 된다면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전 산업에서 가격 경쟁력과 시설 관리의 우수성을 지닌 한국과 설계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손을 잡고 해외에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 정상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관련한 속보를 좀 전해드렸는데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있거든요. 일단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다룰 주제가 많은데 먼저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교수님한테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 추진하는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라는 부분을 갖다 명확히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을 시키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제 개선하는 선순환 그런 그 정책을 폈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겠고 그것의 결정체가 이제 그 판문점 선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그 거의 공식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라는 상징성이 있을 것이고요. 예.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보다 유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판문점 선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그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이제 그 남북 교류라든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바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중요한 게 9.19 군사 성명이라든지 그 이전에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제 진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예. 그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항목보다도 그때 이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두 정상의 노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선언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이고 그 공식 관련 선언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지금 찾아서 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관련돼서 일단 항목이 담긴 게 눈에 띄는 게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폭파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남과 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라는 항목에는 모든 적대 행위 전면 중지 그리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의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항목에는 또 눈에 띄는 게 올해, 그러니까 2018년 당시죠. 2018년 당시 기준으로 종전선언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그래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도 지지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평화적 그 해결, 즉 북미 관계라든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종전선언이라든지 다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즉 초기 단계의 어떤 그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북한에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나가겠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일 공동성명에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상할 때는 이제 그 구체적인 부분보다는 포괄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갖다 지지한다 이 정도만 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정상들 간에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있어서 이제 카드로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카드와 그다음에 그 체제안전 보장 조치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전선언이라든지 연락사무소 설치 같은 부분은 초기 단계의 어떤 그 체제안전 보장 조치, 즉 북한이 원하는 그런 조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북한이 원하는, 즉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했는데 미국이 아무런 상호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 적재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화에 나갈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주면 이것은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그 초기 단계의 대북 제재라든지 어떤 체제 안전 보장 조치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충분히 북미 간의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서 한국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공간도 만들어주는 그러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통령이 방미 중인데 미 하원에서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미 협상을 다루는 그 주체가 행정부이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의회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어떤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떤 그 협상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예산적인 받침을 받는다든지 법적인 어떤 그 제도적인 보완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 대외 정책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 지도자와 긴밀한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그 문 대통령 방문 때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서 이게 처음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결의안 정도는 있었고 우리 정상께서 방문하시면 어떻게 보면 환대하는 측면에서 어떤 한반도 평화 결의안이라든지 한미 관계 관련해서 어떤 그 개선의 결의안 이런 부분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다른 측면이거든요. 이건 입법이기 때문에 물론 그 입법이 통과돼서 실제로 법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의회 내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북 문제에 있어서 미 의회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인권 문제라든지 제재라든지 아니면 비핵화 부분에서 굉장히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원칙론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미국 의회인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어떤 진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종전선언이라든지 연락사무소 설치 같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우리 정부, 즉 한국의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좀 그 의미 있는 그러한 성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전보다 확실히 좀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조금 전 들어왔던 내용 중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이게 이제 정상회담의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그 한미 동맹이 운영됨에 있어서 한반도 차원, 지역 차원, 글로벌 차원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한반도 차원이죠. 그래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걸 위해선 한국군의 자위적 방어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거에 하는 일환으로서 한미 미사일 그 지침이 개정이 된다면 이제 우리 군이 보다 더 확실하게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에 있어서 우리 한반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어 능력, 미사일 능력을 갖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싶은 것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을 위해서 그것을 그 지침을 개정하고 굉장히 우리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미 동맹의 역할에 어떤 기여를 해서 바탕을 해가지고 이번에 미국 측이 우리 측의 어떤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군의 어떤 자위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방위 능력 향상시키고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도 결국 한미 동맹, 굳건한 한미 동맹의 성과물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그 방미 일정을 보면 그 한미 동맹을 유독 강조하는 일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앞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알링턴 국립묘지 외에 뭐 추모의 배역 착공식도 있고, 또 한국전 참전 영웅의 그 명예 훈장을 수여하는데 거기에도 참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미중 경쟁의 어떤 그 전략적 경쟁의 심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측 입장에서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영내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공조해 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요. 한국 입장에서도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우호적인 영내 지역 환경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영내의 안보 상황이 유동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든 미국 입장에서든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는 것을 확인해서 서로가 함께 간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어떤 그 한미 동맹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조할 의지가 분명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문 대통령께서 가장 처음의 행보로서 한미 동맹을 공공히 한다는 것, 즉 또 이 부분은 워싱턴에는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중국 경산론이라든지 대북 문제를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보다 너무나 앞장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우려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한미 동맹을 공공하고 한미 관계가 굉장히 한국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워싱턴에 보여주면서 해가지고 워싱턴이 갖고 있는 그런 우려를 약간이나마 부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의제들이 있고요. 합의문이 또 어떤 형태로 발표될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통상 공동선언, 공동성명, 그리고 공동언론 보도문 형태로 나뉘잖아요. 이게 형식에 따라서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큰 차이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해당 각각의 어떤 공식 방문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이제 공식 방문이냐 아니면 실무 방문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그럼 양국 간의 어떤 의견 조율이 잘 되면 공동선언이나 공동 성명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언론 발표문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한미 같이 이제 동맹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견 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뭐 북미 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그 두 지도자가 모여서 막판까지 협의를 하고 안 돼서 그 두 지도자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진통을 겪는 것이고, 만약 그것까지 이제 두 정상께서도 확정을 못하면 이제는 이제 따로따로 이제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한미 간에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동맹이고요. 그리고 출범 초기, 그리고 한미 동맹이 공고한 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일정이 변하는 게 없이 계속 발표된 후에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 또 의제에 있어서 큰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고, 그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그러한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견이 있다고 해도 큰 것이 아닐 것이고, 그것은 마지막에 실무적인 조율을 통해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나오는 성명은 공동선언이나 공동성명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담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관련된 내용을 전하다 보니까 주로 대북 정책,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백신과 경제 협력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방문 일정 중에 국내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인 SK이노베이션의 미국 현지 공장 방문 일정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이런 배터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를 지렛대 삼아서 백신 수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협상도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측의 이익, 미국 측의 이익만 고려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이익이 다 이제 고려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증대하는 부분은 사실 한미 동맹이 영내 지역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또 공급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하면서 그 해당 분야의 국제 표준과 규범을 만들어가길 원하거든요. 그러한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이 잘 말씀하신 반도체나 배터리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영내 핵심 동맹인 한국이 보다 더 확대된 역할을 해달라. 구체적으로 미국 내 투자를 늘려주고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어떤 의사표명을 해달라.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 시장, 배터리 시장에 있어서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 만약 그러한 움직임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저한다면 그러면 향후에 있을 그런 커다란 시장, 기회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그 부분을 갖다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경제적으로 논리를 봤을 때 이익이 되기 때문에 4대 기업이 40조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내 차원에서 미국이 바라는 대로 우리 정부가 한국이 움직여주고, 그리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켜서 우리 국익에도 기여를 하는 부분이고, 미국 측에도 기여하는 부분이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사실 백신 공급이라는 것은 한미 동맹이 글로벌 차원에서 보건 협력이라든지 기후변화 협력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한 번 더 차원에 있어서 한미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백신을 공급하는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건데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백신 외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게 백신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밀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이 백신에서 무기고가 될 거다 얘기했기 때문에 막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그거에 따라서 비난도 받았습니다만, 이제 미국 국내 상황이 나아지니까 이제 나아가서 세계에 있어서 미국의 리더십을 백신 분야에서 다시 확 차지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느 순서로 백신을 공급해 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이익을 봤으면 동맹부터 가야 되겠죠. 네. 동맹 파트너를 가서 진짜로 바이든 행정부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동맹과 파트너를 중시하는 정책을 피는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잘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면 우리 백신 공급에 있어서도 좀 청신호가 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픽이 준비가 돼서 관련된 그래픽을 하나 좀 띄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길 수도 있을 것으로
그 전망된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이 판문점 선언과 별개로 북미 간에는 2018년도에 그 6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된 내용이 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의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그 이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 북미 관계에 있어서 싱가포르 선언, 싱가포르 회담이 기초 바탕이 될 가능성 있겠습니까? 예,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사실 그 대북 정책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바이든 정부에게 강하게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지지를 해달라.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판문점 선언 지지 형태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북미 관계 개선을 조속히 하기를 우리 정부가 원하는데 그러면 어디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냐. 하노이 회담 이후에 결렬돼서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까? 북미 협상이.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서 어디부터 시작할 것이냐 했을 때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주책에서 나온 그 싱가포르 그 협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 싱가포르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체면이 굉장히 깎이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그 북미 정상이 처음 만들었던 싱가포르 회담 토대 위에서 이제 협상을 진행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동맹의 그 의견을 중시해서 바이든 행정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공동 성명에 싱가포르 회담이 그 선언문이라는 게 들어갈지는 불확실합니다만 기자회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물 토대 위에서 다시 북미 협상이 시기가 돌아갈 것이다. 이 부분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또 추가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내에 4천만 회분 도입이 예정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식약처가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식약처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식약처는 오늘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고 모더나 백신에 대하여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으로서 국내에서는 4번째, mRNA 백신으로는 국내에서 2번째 허가받는 백신으로 유럽, 미국 등 39개 국가와 WHO에서 조건부 허가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백신의 효능 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 용량은 해동 후 0.5ml를 1회 접종, 4주 후 추가 접종하는 것입니다. 보관 조건은 냉동 보관 시 7개월, 냉장 보관 시 1달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1년 이내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파우치비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워싱턴 포스트 등과의 인터뷰에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의 증가가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가 사흘째 5천 명을 웃돌았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어젯밤 8시 반까지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5,7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 대상 지역을 다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천 명대로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1일 신규 확진자가 6,80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신규 환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국에 이동 통제령이 다시 발령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해 가을 다시 폐쇄됐던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오는 7월 16일 관광객들을 다시 맞이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방문객 수는 10,000명으로 제한하고 승강기에 탑승하는 인원도 정원의 50%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 중재로 유혈 분쟁을 일단락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이 11일째 교전을 벌이면서 24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지 시간 20일 저녁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휴전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휴전은 상호 간에 조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21일 오전 2시를 기해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휴전 합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충돌의 원인을 제공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이스라엘이 맹렬한 폭격으로 응수하면서 양측은 11일째 교전을 벌여왔습니다. 양측의 충돌로 가자 지구에서는 어린이 61명을 포함해 232명이 숨지고 1,900여 명이 부상했으며 이스라엘에서도 12명의 사망자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양측이 전쟁의 규칙을 위반했다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If there is a hell on earth, it is the lives of children in Gaza today. Only through renewing our commitment and redoubling our efforts towards a negotiated solution can we bring this cruel violence and hatred to a definitive end.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은 이슬람교도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종교활동 제한과 이스라엘 정착촌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해묵은 갈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언제든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늘 두 번째 영어 싱글 버터를 발매했습니다. 버터는 댄스팝 기반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곡으로 지난해 8월 발표한 다이너마이트 이후 두 번째 영어 노래입니다. 흑백과 컬러 영상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에는 개인별 안무와 화려한 군무까지 다채롭게 담아냈습니다. 지난해 다이너마이트가 발표 직후 빌보드 핫백 1위에 오른 뒤 통산 3번 1위에 올라서 이번에도 핫백 결과가 주목됩니다. 시작하세요. 탈로 컷.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랑받은 탈로 커트. 다이어트는 언제나 탈로 커트. 시작하세요. 탈로 커트. 두드림. 반도체, 2차 전지, 게임, 바이오 산업의 혁신 기업들은 반갑다. 전 세계 혁신 기업들. 난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니까 ETF로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 ETF에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 네오로 만드는 새로운 라이프. 한번 보실래요? 또 이겼네요. 세상에 없던 빛 네오. 마침내 새로운 라이프의 중심이 되다. 네오 QLED AK. 본격적으로 초여름 날씨가 시작된다는 절기소만이지만 오늘은 종일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면서 현재 서울 기온 17.8도로 예년보다 7도나 낮은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주말과 휴일 서울 낮 기온 25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틀째 이어지는 비는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5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는 28도로 오늘보다 4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에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제주도에만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